안녕하십니까. 내일은 80주년 광복절. 정말 벌써 80주년이 됐다니요.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아시아 비행기가요. 사전 고지도 없이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벌어진 일인데요. 심지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란 기장 안내 방송도 나왔는데 내려보니까 김포공항이더라. 심지어 승무원조차 김포예요? 라고 반문했대요. 연료 부족 때문에 비상 착륙한 거라는데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집 막내 투부도 사반 가족이에요. 특히 친구들 나오는 글로벌 픽 완전 저렇게 초집중해서 봐요 하신 신현정님. 자, 가족들이랑 곤지암에 있는 식당 갔는데요. 저 오겹살 3줄 얼마게요? 6만 원입니다. 저게 믿어지십니까? 과자로 배 채웠어요 하신 라윤경님. 자, 광교 호수공원입니다. 러닝 크루들 제발 공공벤치를 짐 보관 용도로 쓰지 말아주세요. 앉을 데가 없다 하신 김영일님. 자, 포항 지곡동 효자 그린 아파트입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3만 원을 저기 우편함 위에 올려놨어요.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서 며칠째 그대로 우리 아파트 최고 하신 김선국님. 자, 서울 영란여중 사회 졸업생 친구 이병미 찾습니다. 제기동 살았고요. 올해 66입니다 하신 이성자님. 자,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생애 첫 입덕입니다. 자,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글로벌 아이돌 몬스타엑스의 콘서트. 자, 그런데 말이죠. 소녀 팬 마냥 설레는 표정 짓고 있는 저분, 올해 87의 배우 김영옥 선생. 응원봉도 막 흔들흔들. 완전히 무대에 흠뻑 빠져서 즐기시나 했는데, 자, 바로 그때 갑자기 글썽글썽. 눈물을 왜요? 울지 마. 갑자기 눈물 펑펑 쏟은 사연 직접 들어보시죠. 세상에. 너무 멋있죠? 그래.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야, 너무 대단해. 나는 사실 맨 처음에 울었어. 왜 우셨어? 울컥해가지고. 아니, 맨 처음에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감동을 먹어가지고. 자, 몬스타엑스의 주헌 씨가 손주인가요, 혹시? 자, 어떤 관계인지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최근 배우 김영옥 선생님이 몬스타엑스의 콘서트에서 저렇게 공연을 즐기는 영상이 SNS에서 이제 공개가 되면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옥 배우 2016년에 저희 JTBC에서 방영했던 힙합의 민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출연해서 보이그룹 몬스타엑스의 멤버 주헌에게 랩을 배우면서 이제 몬스타엑스와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친해진 거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콘서트에 초대를 받고 87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아이돌 콘서트장에 방문을 한 건데요. 근데 수많은 팬들을 보면서 막 놀라워하기도 하고, 아까 무대 중에 이 김영옥 배우를 발견한 선생님, 이 주헌 씨와도 반갑게 인사도 하면서 정말 제대로 공연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 감정이 이제 물밀듯이 밀려오셨나 봐요. 저렇게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했는데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멤버들이 일사불란하게 뛰기 시작할 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감동이었다. 이런 소회를 좀 전해주시기도 했고, 정말 최정상이다, 너무 잘한다, 극찬을 했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박지훈 변호사에게 연기를 가르친 그 연기 선생, 스승이 바로 김영옥 선생이라면서요. 바로 가르쳐 주시진 않았습니다만은 아침 방송을 자주 했었습니다. 저는 딱 보면서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딱 저러실 분이거든요. 분위기를 정말 잘 잡아주시고 또 같이 이제 호흡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방송하면서도 상당히 너무 잘하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저기에 있는 모습이 너무 어색하지 않고요. 역시 선생님이다 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늦은 밤 깜빡깜빡 정차한 택배 트럭. 자, 차에서 내린 배달기사 바닥에다가 저렇게 택배를 톡 내려놓나 싶었는데
다시 백해서 쭉 집어들고 그냥 가버린 거. 지금 차가 그냥 출발합니다. 배달을 잘못한 건가 싶었는데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배달 잘못 아닙니다. 주소 제대로 찾아왔고요. 택배만 다시 가져간 겁니다. 사실 이 제보 주심이 경북 경산인데 배달 왔다는 문자를 받자마자 나갔는데 택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돌려봤더니 저게 찍혀 있었던 거고, 보신 것처럼 인증사진까지 찍었어요.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고 다시 가져가 버린 겁니다. 다행히도 저 물건은 택배업체에서 배상을 해줘서 제대로 받았다고 하고, 도대체 기사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네요. 자, 두 번째 만나보시죠. 자, 이른 아침 해변 앞 어느 집 앞 한 여성이요, 저렇게 후다닥 막 달려오더니 바닥에 놓인 튜브를 쏙 빼고선 들고 튀어. 아하, 수박서리 하면 먹기라도 하지 튜브 서리에서 뭐 하려고,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 지금 수박서리가 아니고 튜브를 서리했는데요. 지난 9일 바닷가 앞에서 거주하는 제보자 집 앞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평소 이제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튜브를 저렇게 집 앞에다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날 아이들하고 물놀이 가려고 보니까 튜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CCTV를 확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전 7시 반경에 저 모르는 녀석이 오더니 쓱 보더니 저 튜브를 하나 들고 저렇게 달려 사라져본 겁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 근처가 이제 그 관광지다 보니까 평소에도 그 뭐 자전거라든지 의자 같은 거를 많이 도둑을 맞았나 봐요. 그래서 속상한 심정을 전했는데, 저렇게 물건을 훔쳐가면 절도거든요.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1천만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 얼굴 찍혔잖아요. 네. 저분은 다시 갖다 놓고 주인한테 사죄하면은 조금 그 처분을 좀 약간 약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갖다 놓으세요. 예. 셰퍼드와 맞선 치와와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목줄도 풀린 채 홀로 돌아다니는 셰퍼드. 자, 갑자기 우측으로 턴하더니 자, 열린 문 통해 가게한 치와와에 돌진해서요. 사정없이 목을 물어버립니다. 자, 사람들이 달려와서 두 강아지를 떼어내 보지만 어찌나 씹는 힘이 좋은지 놓지를 않습니다. 자, 결국 퍽퍽 힘으로 제압하자 그제야 땡땡땡땡. 예. 자, 제보자께서 셰퍼드를 주먹으로 때린 건요, 동물 학대가 아닙니다. 내 개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설명 좀요. 네, 광주광역시에서 한 세차장을 운영하는 제보자가 지난 4일에 직접 겪은 일을 제보한 건데요. 셰퍼드 한 마리가 목줄이 풀린 채로 돌아다니다가 제보자의 가게 앞으로 오더랍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열린 문으로 돌진을 하더니 제보자를 따라 나온 치와와의 목을 저렇게 물어버렸습니다. 제보자와 직원들이 목줄을 잡아당겨서 두 개들의 사이를 떼어놨지만 이미 치와와가 목과 꼬리를 다친 상태였습니다. 제보자가 119에 신고를 했고 119가 도착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셰퍼드 주인도 찾아왔는데요. 네, 지금 부상당한 치와와의 모습이 보입니다. 셰퍼드 주인은 개를 마당에 묶어놨는데 목줄이 풀려서 119에 신고를 했던 상황이었다. 개가 홀로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유, 견주 어딨어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말이 변명이 되나요? 목줄 해놨는데 홀로 돌아다니다가 사고 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치와와 목에 지금 상처가 큽니다. 치료비도 꽤 많이 나왔어요. 120만 원 나왔고. 아이고야. 더 나아가서 지금 치와와가 벌벌벌 떱니다. 다리도 절고 있고 뭔가 소리만 나도 깜짝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아마 처음으로 저 큰 개한테 공격 당했지 않겠습니까? 그랬겠죠. 일단은 견주가 지금 잠적한 상황이라고 해요. 잠적?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 못 받는다고 하고요. 이 치와와 본인 강아지 생각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지금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자는 상탈 금지입니다. 자, 집단 지석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 가족들과 옆 동네에 있는 체육공원 워터파크에 놀러 갔는데요. 날이 더운지라 편하게 수영복 바지만 입고 상의는 따로 걸치지 않았습니다. 한창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안전요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제게 오더니 상의를 입으라며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온 상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퇴장을 해야 한다며 내쫓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리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을 땐 수영복 권장, 반팔 반바지 허용, 복장 규정이 이렇게 쓰여 있었고 수영장에 입장할 때도 상의 탈의 시 물놀이 이용이 불가하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분을 가리키며 저분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 물었는데 안전요원이 여자 수영복은 상의 탈의가 아니라서 가능하다고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수영을 좋아해서 평소에도 여러 수영장을 자주 다니는데 상의 탈의를 금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결국 환불은 받았지만 물놀이도 못 즐기고 퇴장을 당하니까 억울한 마음입니다. 차라리 제대로 안내를 했으면 모를까? 제가 진상 이용객인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참여해 보시죠. 속도 좀 내겠습니다. 먼저 사연자 손님입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니 내가 하의를 벗었어? 수영장에서 우통 벗었다고 쫓아내는 법이 어딨어? 마린보이 박태환이가 상의 입고 수영해. 저 비키니 아가씨.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지금 남녀 차별하는 거야? 동그라미. 아닙니다. 다음 안전요원이에요. 고객님, 비키니는 위에, 작게나마 뭐 하나 걸쳤잖아. 아실만한 분이 왜 이래? 고객님은, 이거 좀 그렇잖아요. 여기 다 가족 단위로 오셨는데, 운동이라도 좀 하셨으면 모를까? 타인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복장 절대 안 돼, X. 자, 팀장님은 진짜 매일같이 수영을 하시잖아요, 체육관에서. 그렇습니다. 수영을 하는데 상의를 입고 수영하는 적은 없고요. 만약에 남자가 상의를 입는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워터파크를 갔는데 이 수영복만 입어도 됩니다. 그리고 수영 모자는 쓰는데 어찌됐든 거기에 쓰지 말라, 그러니까 위에 상의 입으라는 말도 없었는데 저 안전요원이 좀 오버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워터파크든지 아니면 수영장이든지 상의 입고 수영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본인이 진상이 아니고 안전요원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아니 뭐 요즘에 이제 래시가드라고 긴 소매 긴 바지까지 입는 경우들이 많다고는 들었어요. 저는 물놀이 가본 지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위에 옷을 입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안 입었다고 나가라고 한다라는 거 게다가 비키니를 입고 계신 분이 있다는 얘기는 또 래시가드를 강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다 자기들이 피부 보호하려고 입는 거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뭔가 안전요원한테 밑보인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납득이 안 되고 제가 좀 떠올라요. 저도 이제 벗으면 상의를 이제 하면 아주 유쾌함을 줄 수 없는 몸매거든요. 아니에요. 불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몸매인데 멋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갔으면 이제 그런 안 좋은 현상이 좀 일어났을 수도 있고 또 말씀대로 아주 몸매가 되게 좋고 근육질 남성이 또 하면 되는지 하여튼 어떤 규정이라든지 원칙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수영복 남자 상의 탈의하고 그게 원칙이고 위에 뭐 입는 거는 원칙이 아니고 그냥 해도 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뭔가 바뀐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절대 진상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사연자분 사연에서 수영복 권장, 반팔 반바지 허용, 복장 규정이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남자 수영복 하면 하의만 있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저도 좀 이해하기 힘든 사연입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진월비님처럼 남자는 수영복 상의가 원래 없지 않나요? 그 수영복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이초코님처럼 남자 수영복은 원래도 엔팅님처럼 비키니랑 남자 상의 탈의랑 같냐? 그러니까 그 여자의 수영복과 남자 수영복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톤터치. 당신의 취향, 원료는 알고 드십니까? 말라센시스, 식약처에 등재된 진짜 취향. 정관장이 찾은 진짜 취향. 기다림, 정관장. 알리는 말이죠. 의식의 흐름대로. 와우, 계속 보게 되네. 어때? 네가 찾던 취향 여기 다 있지? 나의 취향 만능 알리. 알리익스프레스. 대한민국 숙취 해제. 탄산파,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깬다. 제로파,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잘 깨는 것도 기술이야. 컨디션. 홈키파, 홈매트. 박수 말고 홈매트 제로. 모기에는 빠르게 향, 보존제, 산화방지제 제로 홈매트 제로로 보호, 효과는 확실 매트매트 홈매트.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한 여성이 쭈그려 앉아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성, 갑자기 바닥에 놓여있던 모자를 발로 걷어차고 뒤어 여성의 얼굴을 차면서 폭행을 합니다. 이후 남성은 여성을 홀로 남겨둔 채 현장을 떠났는데요. 4시간 뒤 남성이 보인 또 다른 충격적인 행동에 여성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저 영상만 봐도 교제 폭력 사건임을 짐작하실 겁니다. 사건 당일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맞습니다. 1년 6개월 전부터 사귀고 있던 연인 관계가 있던 30대 남녀 문제인데요. 지난 2일 밤이었어요. 여성의 친구들하고 남자친구하고 같이 무슨 모임을 했었는데 모임하는 와중에 좀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계산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고요. 이분도 결국은 제대로 인사를 못하고 지인들한테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남자친구 언성이 좀 높아졌다고 해요. 예전에도 좀 싸우면 손목을 잡거나 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어서 좀 피하려고 등을 좀 돌았었는데 그렇게 걸어가자마자 갑자기 남자친구가 뒷덜미를 잡고 확 끌어당겨서 티셔츠가 확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요. 여자분은 나무에 부딪혀 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뒤로 멱살을 잡혀서 제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제 핸드폰을 뺏어서 던진 거예요. 모자를 이렇게 차더니 제 얼굴을 찼어요. 그래서 제가 살려달라고 소리 엄청 치고 버스에서 시민분들이 막 내려가지고 둘러싸고 남자친구는 온데간데 없고 도망갔던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상황을 좀 다시 전해드리면 남자친구가 뭐 하는 거냐면서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던져버렸고 제보자가 다시 휴대전화를 이렇게 찾아 주워들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제보자의 모자를 발로 찹니다. 날아온 모자에 제보자가 맞았는데 남자친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발로 제보자의 얼굴까지 찼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하던 남자친구 정말 도망을 가버립니다.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제보자가 살려달라고 주변 시민들에게 요청을 했고 버스에서 내린 시민들이 신고를 해줬는데요. 남자친구가 평소에 집착이 심해서 위치 추적 어플을 서로 깔았었다고 해요. 이 어플로 남자친구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시민들이 직접 잡아서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를 했고요. 경찰이 이미 동행해서 남자친구를 조사했는데요. 제보자는 폭행의 충격으로 코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눈을 떠도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치아의 일부도 흔들거리는 상태였습니다. 자, 저 사건 당일날 병원으로 가셨대요. 자, 그런데 그 이후 이 남자가 보낸 문자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얼른 와, 집으로. 자, 또 이어서 들어보시죠. 카톡으로 저한테 제 집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제 자취방에서 침대에 누워서 찍은 거 같더라고요. 제 지인이 주변에 없거나 했으면 자취방으로 갔을 텐데 저 맞거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 집 들어가려면 비밀번호가 3개가 필요한데 저는 남자친구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제보자는 아무래도 옆에서 몰래 훔쳐본 걸 기억했다가 들어온 것 같다는데 공동연관 비밀번호 2개랑 방 비밀번호까지 열고 들어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집에 누워가지고 그 사진의 문자는 얼른 와, 왜 집에 안 와? 라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진을 보내니까 이 제보자분은 이 피해를 입었던 폭행당한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또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사과하고 갈게 얼른 와라. 때린 거 사과한다. 왜 전화를 안 받냐. 계속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한단 말이 빨리 집에 와라. 택시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나를 찬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서부터는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빨리 오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고 저기를 들어가요? 만약에 제보자분은 그날 집에 들어갔으면 더 맞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너 같으면 가겠냐? 예? 자, 20대 여성 이 여자친구를 이 가해한 이 30대 자칭 남자친구라는 놈. 저 직업이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남자친구가 태권도 선수면서도 지도관장이라고 하는데 태권도 선수래요? 선수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대회에서도 메달을 딸 정도의 실력인 선수인데 그 선수가
발로 찼다는 거는 상당히 충격이 컸을 것 같고요. 이거 진짜 흉기잖아요. 흉기죠. 더군다나 태권도 유전자이면서 선수가 여성을 때렸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는 이번에 저자입니다, 월요일 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완화골절 수술을 받았고요. 토는 타박상 진단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일상생활하기가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죠. 사건 당일 사고 현장에서 임의동행을 했는데 보통 이런 상황은 현행범 체포를 안 하거든요. 임의동행에서 경찰이 물어봤더니 나는 때린 적 없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그럼 난 누구한테 맞은 거야? 왜 거짓말하지? 이렇게 뭐 심각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남자친구가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황으로 아마 그 구속을 시킬 것 같지는 않고 불구속 수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받고 보냈기 때문에 아마 그 집으로 간 것 같아요. 그 경기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니 세상에 태권도 선수 여자친구 저렇게 두들겨 패려고 태권도 배운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진짜 글자가 들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저런 상대가 더군다나 남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흉기랑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분도 똑같은 경우예요. 뉴스에서나 이런 사건을 봤지 내가 직접 이런 일을 겪을지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고 그 교제폭력의 문제죠. 사는 집 알죠. 주변 사람들 알죠. 직장까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당할까 봐 너무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도대체 왜 나는 불안해하고 있고 저 가해자가 멀쩡하게 돌아다녀야 되냐라고 호소를 하셨고요. 일단 경찰에서는 피해자 주변 좀 단속 강화하고 스마트워치 지급하고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밝혔고 얼마 전에도 경찰에서도 이 교제 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요. 그리고 폭행뿐만이 아니라 주거침해 혐의도 명백해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더 보호 장치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기원 관계자분 만약에 방송 보고 계시면요. 저희한테 연락 좀 주세요. 이자는 정말 이 적을 파야 됩니다. 예, 징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건 정리합니다. 두 번째 이어가죠.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차 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였는데 그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고 화재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 기막힌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자, 지난 4월 전북 전주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저희가 제보를 받은 영상, 사진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자,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피해가 컸습니다. 네, 피해가 정말 큰 화재였습니다. 지난 4월 29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낮 12시 39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주택가에 있는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원룸 1층에 있는 개방식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됐고요. 주변에 있던 차 8대에 옮겨 붙고 외벽을 타고 전체로 크게 번졌습니다. 불이 난 건물의 주차장이 이른바 필로티 구조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주변에 다른 차들도 그렇고 다른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과도 이 주차장의 자리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결국 이 화재로 원룸 2층에 살던 40대 여성이 사망했고 건물에 있던 다른 주민 6명은 연기를 마시고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소방서 추산 피해 금액만 무려 1억 1,06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자, 이게 방화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건물 주차장에서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건물에 살고 있던 입주자 30대 여성이 자기 차에 번개탄을 피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그렇게 밝혔는데 수사 결과 이 여성은 이 남편하고 이혼을 했고요. 채무도 좀 있었다고 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상태라고 하는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침 이제 맞은편 건물에 있었던 우리 사건 반장 가족이 제보를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 원룸이기 때문에 좁으니까 문을 열어놓거나 방음도 잘 안 되니까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남성과 여성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근데 굉장히 심하게 다투고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죽는 걸 봐야겠냐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차 안에서 불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 불이 다른 차들 앞서 보신 영상에서처럼 건물까지 확 옮겨 붙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뜨거라뇨, 팀장님? 그렇습니다. 강 씨가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불을 낸 뒤에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뜨거운 열기가 오는 거예요. 눈을 떠봤더니 그 종이박스에 불도 붙었고 조석에 불이 붙으니까 본인은 이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석문을 열고
종이 박스를 끊으려고 하는데 알다시피 차문을 열게 되면 공기가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이 또 번지니까 그걸 끊이질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이제 도망간 뒤에 도망가면 차문을 닫아야 되는데 열어놓으니까 더 불이 붙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너편에 가서 119로 신고는 했습니다. 신고는 했고 불이야 소리 질렀지만은 긴급 구호 조치는 못한 상태에서 건너편에서 그냥 바라봤기 때문에 저 차를 전소시키고 저 불이 번져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차들도 그만 화재를 당하게 된 것이죠. 아니 차를 좀 공터로 옮기든지 문이라도 닫든지 자기가 최소한 1차적인 뭘 하고 나서 불이야 해야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예. 이렇게 불을 내고 차를 도망간 것도 놀라운데 재판 과정에서는 어떤 게 드러나냐면 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강한 우울증이나 이런 증세가 있었는데 약도 제대로 먹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아서 더 커졌던 것은 맞는데 사건 당시에 라이터 또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예? 불 내는 사진을 찍어서 남자친구한테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번개탄에 불 붙인 인증샷 씨를 남자친구 전송할 시간에 불을 껐으면 이런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도 했고요. 또 말씀처럼 주차장이 아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거나 또 불에 좀 잘 타는 것들을 미리 치우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주의 의무를 했으면 큰 사고를 막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이 사고가 있었을 때 제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저희 사방 가족께서 이 돌아가신 분의 그 사진, 그 응급 처치를 받고 있던 그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양 변호사님, 제가 너무너무 처참했습니다, 진짜. 너무 참혹해서 제작진으로서 도저히 공개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피로티 구조이기 때문에 2층에 바로 이 화재가 올라갔고 그 2층에 사시던 40대 여성은요. 옷에 불이 붙어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다음 날 다발성 장기 부진으로 그냥 정말 온몸이 다 불에 타서 사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2층에서 어떻게 버티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이건 살인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문제가 이 가해 여성이 자기 차에 불을 붙인 거지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가 처음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과실치사, 중과실치상, 그다음에 실화죄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 바람에 금고 7년 6개월. 사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잃었는데 그나마 저기 법정용으로는 제일 무거운 기준이긴 합니다만 저렇게밖에는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린 자녀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도 아마 이게 법에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선고하지만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싶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재판부가 번개탄 피우는 사진 찍어가지고 인증샷 남친한테 보낼 시간에 불 껐으면 사람 목숨도 잃지 않았다 이렇게 막 일갈을 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10대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깃집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을 했다며 폭행한 건데 현재 아들은 안면과 눈 부위를 심하게 다쳐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태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고등학생 아들이 고깃집 사장에게 앞서 보신 영상에서처럼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다는 내용인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제보자분 아들이 지난해 9월부터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사연이 있습니다. 아들이 속을 좀 썩였나 봐요. 뭐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친구들 돈 빌려다 쓰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정신 좀 차리라는 의미에서 너 그거 네가 버는 돈 직접 한번 벌어봐라라고 저 고깃집에 취업을 시켰고 저 고깃집 사장님하고 또 제보자 부부하고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주변 지인들도 아는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불과 이틀 전에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자, 대체 어떤 모습이었다는 건지 이 피해 학생의 어머니 얘기 들어보시죠. 거기에서 이제 알바생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아이하고 이제 트러블이 있었던 여자 알바생이 있었나 봐요. 저희 아이하고 다툼이 있은 뒤에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가 사모님이 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전해 듣고 제 그쪽 가게로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폭행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맞으면서 계속 욕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계속 폭행하면서 너가 때문에 가게에 손님이 안 온다고 하면서 욕하고 폭행을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설명 좀 해주시죠. 제보자의 주장이긴 합니다. 아들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를 했고 저 멀리서 아빠가 보니까 절뚝절뚝거리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로등 아래에서 아들의 얼굴을 봤는데 아들 얼굴이 지금 엉망입니다. 뭔가 맞아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 있고 뭐 문제가 있어 보여서 뭐 왜 이래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얘기하기로는 같이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다른 학생이 있는데 그 알바생이 사장한테 얘가 사모님한테 욕했어요라고 해서 사장이 그 말만 믿고 저렇게 폭행을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 입장에서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장이 그걸 무시하고 계속 때렸다고 하고요. 지금 CCTV 영상처럼 사장이 아들을 다리로 걸어서 넘어뜨리고 얼굴도 가격하고 또 야구 방망이로 위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폭행이 좀 심했기 때문에 특히 안면하고 눈 부위 상처가 심합니다.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인데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더 다른 사실도 또 알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들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사장 말고도 사장 아내도 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하고 아들 말 들으니까 2개월 전부터 이런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부모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이제 엎드려 뻗쳐 시키고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렇게 주장한 것인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처음 아들이 맞았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어깨를 툭 치거나 딱방 마시죠. 굴밤식으로.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저렇게 폭행을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했는데요. 다만 아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그 시점을 돌아다 보니까 지난 6월경에 이 아들이 일하면서 고깃집에서 돈을 훔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장한테 만나가지고 서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훔쳤고 그랬으니까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람 만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다녔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훔친 돈이 한 158만 원인데 그건 변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장은 사람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저렇게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하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6월에 이 아들이 고깃집에서 158만 원의 돈을 훔쳤는데 이후에 돈은 변제했지만 어머니도 부모님도 좀 그러니까 뭐라고 좀 사과를 했겠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맡겨주시면 제가 이 녀석 사람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보자 이 학생의 어머니 주장이고요. 저희가 식당 사장님 이 폭행을 가한 이분께도 연락을 해봤는데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람 만들어 주세요. 직접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한 200만 원 정도 가량의 돈을 훔쳐갔고 그 전에도 조금씩 가져갔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이 없어지니까 제가 이 친구한테도 먼저 물어봤어요. 이 돈을 손댔을 때는 너가 그만한 각오를 하고 책임을 진다는 가정하에 이 돈을 손댔을 거 아니냐. 가져가서 혹시 뭐 했니 물어보니까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갖고 남은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장님 진짜 너무 죄송하지만 아들이다 생각하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욕도 하시고 때려도 좋으니 제발 저희 아들 사람만 한번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장님 얘기는 부모가 먼저 우리 이놈 제발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맡겼다. 그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랑 또 이 제보자의 말이 좀 다른 상황인 건데요. 저희가 식당 측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때 사장은 먼저 제작진에게 폭행한 건 잘못했다라고 밝히면서 알바생이 돈을 훔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알바생이 식당 문을 좀 미리 오픈하기 전에 열어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돈통에서 158만 원이 사라진 걸 확인했답니다. 그전에도 조금씩 돈이 사라지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큰 돈이 사라져서 사장이 그때 이제 CCTV를 확인을 했고 알바생이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알바생한테 물어봤더니 그 돈으로 친구들에게 빌린 돈 갚고 인터넷 도박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결국 사장은 알바생의 부모를 직접 불러서 CCTV 영상 보여주고 더 이상 같이 일하는 게 어렵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바생의 부모가 제발 우리 아들 사람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후로도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장은 처음 일을 시키게 됐을 때도 부모의 지인들이 우리 조카 잘 부탁한다 연락을 많이 해와서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했는데 부모가 이 조카 한 명 생겼다고 생각하고 잘 이끌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받게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폭행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던 그 배우자 욕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 이것도 양쪽의 얘기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보자 아들은 욕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사장님은 아내가 이 가게에 와서 함께 청소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 이제 아들이 뭐 이렇게 쌍욕을 하면서 돌아섰다라는 거고 직원들끼리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사장도 아닌 X가 와서 일을 시킨다 이렇게 욕을 했다 직원들도 증언할 수 한다고 했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고요.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제보자 측에서는 저 사장이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맞았다는 얘기를 전하면 조직폭력배 깡패 동원해서 보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라고 했는데 사장님은 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아무튼 제보자 측에서는 맡긴 게 믿고 맡긴 거지 이렇게 폭행을 하라고 맡긴 건 아니다 억울하다 배신감이 든다라는 또 입장이고 또 사장님은 입장은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예. 오히려 사장님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자, 이건 뭐 경찰 수사, 이 폭행 자체에 대해서는 이 사장님도 책임을 져야겠죠. 형사적인 책임. 자, 하지만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좀 밝혀질 거라고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부부가 오랜만에 외식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뿡 소리와 함께 남편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데요. 잠시 뒤 옆방 손님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날 음식점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시죠. 일단 남편이 신혼 초부터 좀 이상한 행동을 해서 뭔가 좀 의심스러웠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손을 씻으러 가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행동도 없었고 손에 물기도 없었다라고 하고요. 같이 나가는데 전화 좀 하고 오겠다라고 나갔는데 사실 자리를 비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휴대전화에 통화 기록이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그때부터는 뭔가 좀 무서워졌대요. 화장실 가서 물만 틀어놓고 손도 안 씻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서 있었다. 자, 그리고 전화 좀 하고 올게 했는데 정작 전화는 안 했다. 뭘 이렇게 비밀이 많아? 저도 궁금했는데 사연자가 남편한테 직접 따져 물었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내가 그랬었나라면서 부인을 했대요. 사연자가 계속 추궁을 했더니 결국 비밀을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결혼 후에 내내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방귀를 뿡뿡 뀌었던 겁니다.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일부러 물을 크게 틀어놓고 방귀를 뀌고 또 전화를 핑계로 자리를 비웠던 것도 방귀를 뀌기 위해서 잠시 나갔다 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방귀 때문이었구나 또 안심한 사연자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껴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방귀를 뀌기 시작합니다. 밥 먹을 때도 뿡, 잠을 잘 때도 사연자 쪽으로 등 돌리면서 뿡, 편하게 뀌랬다고 계속 뀌더랍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팀장님.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 초복날 그 부부는 유명한 삼계탕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리는 룸이지만은 그 병풍으로 친 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장은 뚫려 있겠죠. 자, 그런데 식사 도중에 또 남편이 뿡뿡뿡 방구를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끼지 하지 말라고 소리 들린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뿡뿡 끼니까 옆에 있던 손님들이 갑자기 식사하다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뿡 소리가 들리니까 옆에서 밥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스톱. 그렇죠. 그 소리가 좀 뿡 그랬는데 뿡 그러니까 크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 있으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방구지 그만 끼워 옆 사람들이 조용하잖아 했더니 남편이 괜찮아 안 들려 이거 안 들릴 거야 그랬더니 옆에서 한 남자가 뭐라 했냐면 다 들리거든요. 이렇게 하니까는 여기 부부싸움이 된 거예요. 자, 옆에서 다 들렸습니다. 자, 먼저 이 아내 역에는 김하은 아나운서, 옆방 손님 역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방귀대장 뿡뿡이 우리 박지은 변호사님.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여기 삼계탕집 보양식 아이가? 소화가 막 쭉쭉 되네. 와, 좋대. 뭐 그런 거야? 뭘 이런 거야? 저기요. 방소리 다 들리거든? 죄송합니다. 내가 들린다고 했죠.
죽겠어 진짜. 이 세상에 방귀 안 낀 사람이 어디 있어? 별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 사람. 뭐 별거? 내가 밥 먹으러 왔지 당신 방귀 먹으러 오잖아. 아우 내한테 또 왜 이렇게 지독해? 아우 진짜. 죄송합니다. 아, 나 참 그 별걸 다 유난이네. 그렇게 웬만하면 식당에 왜 와? 그냥 집밥이나 먹어라 이 사람아. 아 내가 진짜 더러워서 집에 간. 아우 입맛 떨어져. 아우 당신이 이게 밥값 다 내. 나 돈 못 내 이거. 더러? 아, 야, 이러면 이거 칼부림도 나겠어요, 이거. 그래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병원에 데리고 가봤다고 합니다. 어. 감기를 막 심각하게 끼는 것 같고 냄새도 심각하고 또 소리도 이제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또 변비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단을 받아보니까 가스도 잘 차고 변비도 있는 그런 체질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는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좀 해봐라라고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남편이 매운 음식을 좋아한대요. 마라탕이라든지 짜고 매운 거, 떡볶이도 좋아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연자가 이제 좀 그만 껴라 인간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귀 참으면 독된다잉 그러면서 바로바로 배출해 건강해진다라고 하면서 계속 방귀를 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탄소 배출을 안 하면 고장나긴 하겠죠. 아 근데 진짜 심한 건 이거예요. 저도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왜 그 장난 아시죠? 방귀 이렇게 손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장난 있잖아요. 짠! 뭐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장난을 치다가 이런 거. 이제 사연자분께 방귀를 이렇게 먹였다고 해요. 근데 평소에도 가끔 이런 장난을 쳤나 봐요. 근데 평소보다도 훨씬 역한 냄새가 나면서 사연자가 헛구역질이 나더랍니다. 그 후로 입맛까지 뚝 끊겨버려서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을 정도였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 증상이 안 나아지는 거예요. 결국 병원을 찾아갔더니 사연자분이 임신 초기였다고 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임신 약간 입덧 기미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임신까지 했는데 너 진짜 이럴 거냐? 진짜 더는 못 살겠다 토로를 했더니 남편이 그제야 너 앞에서 이제 다신 방귀 안 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사연자 앞에서만, 아내 앞에서만 안 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연자분 어머님이 친정 어머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집에서 며칠 머무셨대요. 근데 어머님이 오늘 한술 팍 쉬면서 아 박서방은 내가 너무 편한가 보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사연자 앞에서만 안 끼고 장모님 계신 데서는 거실이 됐건 화장실이 됐든 그냥 가스를 내놨던 겁니다. 이게 어머님이 너무 황당하다 못해서 아니 이거 사유가 나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맞아. 들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아니 남편한테 운동을 하든가 제발 좀 참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 집에서 이제 편하게 방귀도 못 끼냐? 이러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제. 야, 이 장모님 어려운데. 그래요. 참 이게 또 뭐 건강상 문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끼면 되게 편해져가지고 오래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큰 방귀일수록 또 냄새 많은 걸수록 되게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반복이 된다 그러면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분명히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걸 갖고 이걸 뭐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셔가지고 답은 해야 되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이게 뭐 변호사 뭐 법적으로 풀 수는 없는 문제죠. 자, 팀장님,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결혼 생활이 기신데 뭐라도 조언을 좀 해주세요. 이건 조언하는 건 좋은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방금 예쁘게 껴요. 팡팡팡 예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맞아요. 어떡해. 뿡뿡이 아니고 팡팡 끼니까 저는 괜찮은데 그렇게 음식점에서 낀다 그러면은 자기야 화장실을 가. 화장실을 보내죠. 그럼 되는 건데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식사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별별 상담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안개 속을 달려오던 버스가 갑자기 옆으로 쭉 미끄러집니다.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팡!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부딪혀서 옆으로 댕그르르 구르기까지 합니다. 네, 결국 쓰러져버린 버스 창문에서 저렇게 승객들이 우르르르 도로 위로 떨어지는데요. 다급하게 아래에서 빠져나와서 몸을 피하더니 다 같이 기울어진 버스를 힘껏 밀어서 똑바로 세웁니다. 저걸 세웠어요? 네, 이번 사고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안개도 짙은데 비까지 내리면서 버스가 미끄러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건 경위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빗길 위험합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자, 가게 중간에선 사장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뒤에서
자, 큰 냉장고 보이시죠? 냉장고가 기우뚱 사장님을 향해 넘어집니다. 자, 등으로 빗맞긴 했지만 충격이 크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킨 사장님, 냉장고에 맞은 등을 부여잡고서 아수라장이 된 가게를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게 왜? 그래도 다행히 주변에 젊은 남성들 도움 덕분에 이 얼추 정리는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등을 다친 사장님 곧장 치료를 받았고 다시 가게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저 무거운 냉장고에 맞았는데 그 정도 부상이 끼친 게 그나마 천만다행, 기적이네요, 기적. 다음 이어갑니다. 네, 헬멧을 쓴 젊은 남성이 할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손짓하면서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자꾸 쫓아와서 뭔가 치근덕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저게 사실 둘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남성 손을 뻗어서 자 보세요, 쓱! 뭐야? 할머니 금목걸이를 훔치려다 실패했던 겁니다. 그런데 네. 바로 사과하는 것도 모자라서 가지 말고 가다 말고 다시 오더니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저렇게 끈질기게 사과를 했던 겁니다. 아, 뭐야 저건 또. 자,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 남성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비를 벌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들은 할머니가 또 경찰에 신고를 안 하기로 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거 훈훈한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상하네 이거.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해변에 누운 남성 옆에 있는 이건 누굴까요? 새끼 바다 사자가 앉아 있습니다. 바로 밑에 또 다른 바다 사자가 편안하게 누워서 쿨쿨 꿀잠을 자고 있는데요. 강아지 같아. 귀엽죠? 특히나 호기심 많은 이 바다 사자는 저렇게 남성의 상체 위에 올라타기까지 하는데요. 바짝 다가가서 냄새도 맡으면서 집중 탐구를 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신기한 모양이에요. 좀 귀엽다 얘는. 남성은 꼼짝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데요. 자, 영상 게시자의 암컷 말로는 아닌가 혹시? 아, 그래서 남자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영상 게시자의 말로는 애들이 배가 고파서 먼저 다가온 것 같다고 합니다. 혹시 박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바다 사자 소리인가요? 바다 사자 소리 한번 내봤습니다. 예, 예, 방송 사고.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내일은 8.15 국민 임명식 생중계 관계로 저희 좀 쉽니다. 다음 주 월요일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